당신, 내 돈 다 어디다 썼어? 통장 잔액 단돈 10,000원. 58세 고소득 직장인 안씨. 56세라는 나이에 결혼 후 모든 경제권을 아내에게 맡기고 늦둥이 아이까지 기다리며 평범한 행복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2년 후 통장을 확인한 순간 충격적인 사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통장에 남은 잔액은 단돈 10,000원이었습니다. 과연 그동안 벌어다 준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내가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충격적인 사건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주인공 안 씨는 올해 58살, 또래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는 베테랑 직장인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회에 나왔고 군 제대 후부터는 말 그대로 잠도 줄여가며 살아왔습니다. 화려한 학벌도 누구에게 기대어 올라갈 만한 인맥도 없었지만 안 씨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묵묵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사람을 오래 보고 믿는 스타일. 그래서 더디게 가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안 씨에게도 가정은 오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결혼 시기를 놓쳐버렸고 어느 순간부터는 혼자인 삶이 익숙해지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가겠구나.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던 시절도 있었죠. 그런 안 씨에게 2년 전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이름은 지연. 나이는 18살이나 어렸지만 단정한 말투, 차분한 성격, 무엇보다도 자신을 편하게 대해주는 모습에 안 씨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도 누군가와 평범하게 늙어갈 수 있을까? 한 번도 품어보지 않았던 희망이 지연을 만나고 나서부터 조심스럽게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안 씨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안 씨에게는 초혼이었지만 나이로 봤을 땐 재혼할 나이였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사랑이라 믿었고 이 사람이라면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함께 써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수입은 또래보다 많은 편이었습니다. 야근도 잦았고 주말 출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후 아내에게 경제권을 넘길 때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나는 몇 년만 더 열심히 일할게. 당신은 집안을 편안하게 꾸려줘. 그게 우리가 잘 사는 길이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약속은 결혼 첫해 안 씨의 손으로 아내에게 건넨 은행 통장 한 권과 신용카드 한 장으로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투명했습니다. 아내는 지출이 생기면 문자도 남겼고 매달 말이면 안 씨의 출근길에 도시락을 싸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 덕에 우리 이렇게 잘 살게 됐어. 나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 그 말 한마디면 안 씨는 하루의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밤늦게 퇴근하며 집 앞 편의점에서 2+1 맥주를 사들고 오는 그 순간조차 행복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집이 있다는 것.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2년 뒤 아내의 임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내의 나이는 40이었지만 둘 다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란 생각을 못하고 있었죠. 안 씨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 나이에 아빠가 되다니요.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은 날, 안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부모가 되는 거야. 그날 저녁, 안 씨는 가만히 소파에 앉아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집에서는 아이 키우기 어려울지도 몰라. 조금 더 넓은 데로 이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적금 얼마나 모였어? 이사할 거면
그 돈부터 계산해 봐야 하니까. 아내는 약간 얼떨떨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직은 좀 이르지 않아? 나중에 말해줄게. 며칠 후 또 물었습니다. 부동산 가려면 대략 얼마 있는지만 알아야지. 통장 좀 보자. 그때부터 아내의 얼굴엔 불편한 기색이 떠올랐습니다. 자꾸 왜 그래?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세상 물가가 얼마나 오르고 병원비에 출산 비용까지 얼마나 드는지 알아? 아이 낳고 나면 더 복잡해질 텐데 이런 거 그냥 나한테 맡기면 안 돼? 안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무겁게 내민 통장 한 권. 오랜만에 보는 익숙한 푸른색 표지. 안 씨는 조심스레 넘겨보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래 내역마다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가전제품 구매, 마트 결제, 전혀 알지 못했던 지역의 숙박업소, 항공사 이름, 홈쇼핑 결제. 이건 뭐지?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잔액 10,000원. 안 씨는 손에 들고 있던 통장이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을 여러 번 깜빡였지만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10,000원. 마치 장난 같았습니다. 그 많은 월급이 2번의 연봉이 이 종이 한 장 위에서 단 2자리 숫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안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어떻게 이렇게 됐지? 눈앞에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지자 안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안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저축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대출도 없었고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돈은 휴대폰 요금, 보험료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계산해 봐도 2년이면 최소 1억 이상은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있는 통장에는 고작 10,000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디 다른 통장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이건 내가 모르는 비상금 통장이겠지. 진짜 저축은 따로 있을 거야. 그러나 그런 통장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안 씨는 아이 방으로 꾸미려던 작은 방 안에서 노트북을 켜고 아내 몰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거래 내역을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손을 떨며 마우스를 클릭했고 몇 년간의 금융 흐름이 한 줄 한 줄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백화점, 항공사, 온라인 쇼핑몰, 가전제품, 성형외과. 처음엔 그저 이상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클릭이 이어질수록 안 씨의 손은 점점 차가워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정기적인 출금 내역도 있었습니다. 매달 초 100만 원씩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이츠. 수신인 이름은 박명신. 아내의 어머니였습니다. 안 씨는 충격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 아내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거실에서 새어 나왔지만 안 씨의 귀엔 그 웃음이 전혀 따뜻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그 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매달 친정어머니에게 100만 원씩 송금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출산 준비를 한다며 장을 봤다던 날도 그 지출은 마트에서 산 것이 아닌 친정 주소지로 택배 배송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빠져나간 여행 경비. 아내는 장모님과 단둘이 여행을 그렇게 자주 가길래 안 씨는
별일 아닌 척 여행 경비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내는 걱정하지 마. 여행 가는 거 엄마가 다 부담해. 라고 했지만 확인해 보니까 모두 아내가 다 지불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장모가 함께 다녀온 제주, 부산, 경주, 심지어 일본 후쿠오카까지 항공권, 숙박비, 렌터카 예약까지 모두 안 씨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분명 엄마가 다 내기로 했다던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한 달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100만 원 용돈에 여행 경비, 그리고 그것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장모님이 홈쇼핑에서 물건을 산다든지,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안 씨의 카드로 긁었기 때문에 안 씨는 돈을 아무리 벌어도 무의미했습니다.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격, 물은 다 새어나갔습니다. 결국 많이 벌어도 두 집 살림인 셈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난 뒤 며칠 동안 안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아무렇지 않게 오늘 초음파 봤는데 너무 귀엽게 생겼더라. 라며 웃을 때도 그는 웃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태어날 집은 과연 진짜 가정이 맞을까? 결국 안 씨는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조용히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엄마한테 매달 돈 보내고 있었어? 아내는 순간 움찔하더니 바로 얼굴을 굳히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뭐,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딸 하나 키우느라 인생 다 바친 사람이야. 안 씨는 조용히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여행 경비도 엄마가 다 낸 게 아니었네? 그런 말까지 거짓말해야 했어? 그러자 아내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왜 거짓말이야? 엄마가 불쌍하잖아. 가족인데 그 정도도 못 해줘? 돈은 벌면 되는 거잖아. 그 말에 안 씨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우리 가족은 자신을 포함하지 않은 친정 가족만을 뜻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아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의 나이도 그리 많지 않았죠. 장모님이 계속 홈쇼핑도 하고 사치하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됐고 안 씨의 입장에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장모님, 지금 일도 안 하시는데 어떻게 매일같이 저렇게 돈을 쓰시는 거지? 어머님은 작은 건물이 있어서 거기서 생활비가 나오는 걸로 살고 있어. 그 말에 안 씨는 별 의심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안 씨는 정식으로 물었습니다. 장모님 가지고 계신다던 건물은 어디에 있어? 아내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안 씨는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불쑥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혼란스러움, 그리고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서러움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왜야? 왜 이렇게까지 숨겼던 거야? 겨우 짜낸 질문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입술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대답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당신은 몰라. 우리 엄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딸 하나 키우려고 진짜 못할 짓도 다 하셨어. 그 말 속에는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있던 건 오직 정당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도리를 다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자기 엄마가 겪은 고생을 지금의 남편을 통해 보상받는 게 자연스럽다고 믿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안 씨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아내는 그렇다 치더라도 장모와의 관계라도 새롭게 정립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안 씨는 결혼 전에 아내도 장모님도 각자 일을 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이후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아내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고
장모는 월세로 생활하고 있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더는 생계형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 씨는 내가 돈을 잘 버니까 가족에게 더 신경을 써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예상 못한 방향으로 상황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그 아내의 엄마인 장모님까지도 전혀 다른 의미로 안 씨의 수입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 씨는 처음엔 그래도 장모님께 모질게 대하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장모님, 바깥에 따로 사시지 말고 저희랑 함께 지내요. 아이도 곧 태어나니까 같이 살면서 돌봐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 아내랑 같이 지내시면 서로에게도 의지가 될 거고요. 그 말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장모의 대답은 안 씨가 상상도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그 말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배신과 실망을 삼킨 끝에 나온 안 씨의 마지막 체면이자 최후의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 어떤 말보다 가혹했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야? 지금 너희 곧 있으면 애 나오잖아. 그 애 봐달라고 나한테 이야기하려는 거 아니야? 난 아이 안 봐. 왜 내가 너네 애를 봐야 되는데?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 난 내 인생 살아야 돼. 장모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짜증 섞인 목소리, 단호한 말투, 그리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안 씨의 가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제는 분노보다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이 말에 안 씨는 그동안 남아있던 마지막 정나미까지 떨어졌습니다. 안 씨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아내, 받기만 하면서도 고마운 줄 모르는 장모, 그리고 그 사이에서 2년 넘게 자신만이 희생해왔다는 사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결단을 내렸습니다. 경제권 회수. 그날 저녁 안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돈 내가 관리할게. 당신은 용돈을 받아서 그 안에서 장모님에게 용돈을 드려. 아내는 기겁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뭐라는 거야? 내가 얼마나 절약하면서 살았는데. 하지만 안 씨는 침착하게 준비해둔 통장과 체크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당신 용돈 계좌야. 매달 얼마씩 넣어줄게. 식비는 내가 따로 관리할 테니까 걱정 마. 아내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얼굴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안 씨는 더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신뢰가 무너졌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호하면서도 깔끔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용돈을 줄이자 아내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실은 엄마가 내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어. 엄마가 가끔 필요할 때 쓴다고 해서 줬는데 너무 많이 써버려서 내가 신용불량 될 것 같아. 안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쓴 거야? 아내는 대답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남용이었고 두 사람의 명백한 합작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생필품도 아니고 거의 다 사치품이었습니다. 중간중간 여행 경비도 있었고 심지어 명품 가방 구매 내역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에 분노한 안 씨는 말했습니다. 카드도 해지하겠다. 장모님께 이제는 한 푼도 안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안 씨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찍힌 이름은 장모님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쏟아지는 장모의 고성이 귀를 때렸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너 같은 걸 사위로 뒀다니.
이건 인간도 아니야. 사람으로서 양심이 있으면 이럴 수가 없지. 장모는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흥분에 차 있었고 도무지 이해하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 씨는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하다가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의미 없다는 걸 그 순간 느꼈기 때문입니다. 3분 뒤 장모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그럼 한 달에 150만 원씩만 줘. 그거면 돼. 그 문장을 본 순간 안 씨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아버릴 뻔했습니다. 150만 원. 마치 자판기처럼 일정 금액만 넣으면 조용히 있겠다는 투였습니다. 미안함도 감사도 없이 마치 맡겨놓은 돈이라도 되는 듯한 그 뻔뻔한 요구는 안 씨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신용카드는 해지되었습니다. 아내가 장모에게 넘겨준 카드까지도 모두 정지 처리되었고 더는 그 어떤 경로로도 돈이 빠져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장모에게 흘러가던 돈도 완전히 끊겼습니다. 매달 고정으로 빠져나가던 100만 원의 송금, 과일 택배, 명절 선물, 여행 경비, 홈쇼핑 물품 구매까지 그 모든 흐름이 차단이라는 두 글자와 함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안 씨는 직접 은행에 찾아가 통장 출금 한도를 제한하고 결제 내역 알림을 자신 앞으로 전부 전환했습니다. 얼마 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여린 아이는 엄마의 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 씨 품에 조심스레 안겨주었을 때 안 씨는 미처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만은 아무것도 모르게 키워야지. 사랑이 없는 집에서 자라는 고통을 절대 느끼게 하지 말아야지. 그 순간 안 씨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아이를 위한 삶을 살겠다고 말입니다. 장모는 여전히 연락을 끊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축하의 말 한마디 없이 바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몸조리도 못하게 하고. 그게 사람이야? 딸이 힘들어 죽겠다는데. 네가 뭘 도와줬냐? 안 씨는 침착하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아이도 낳았고 산후조리가 필요하니까 혹시 잠시라도 와서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그러자 장모는 코웃음을 치듯 말했습니다. 난 내 인생 살 거야. 너희 애는 너희가 키워. 내가 왜 너네 애를 보냐고. 그 말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그녀에겐 손주도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산후조리도 안 씨 혼자 도맡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나 허리 너무 아파. 젖병 좀 씻어줄래? 오늘은 일어나기 힘들어. 기저귀는 당신이 좀 갈아줘. 물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출산 후 여성의 몸은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상태가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아내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누워있는 상태로 스마트폰을 보며 쇼핑 앱을 둘러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 씨는 그저 묵묵히 움직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이유식을 끓였고 출근 전 아기 목욕을 시키고 어린이집 대기 신청서도 접수했습니다. 회사에선 점심시간마다 집에 전화해 아내와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고 퇴근 후에는 슈퍼에 들러 분유며 기저귀를 사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매일 한계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감격해하는 그날, 안 씨는 또 한 번의 충격을 마주하게 됩니다. 새로 발급된 신용카드 명세서, 수신인은 아내, 결제 금액은 300만 원이 넘었고, 물품은 고가의 생활가전, 명품 핸드백,
홈쇼핑 사치품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결제 승인 문자가 찍힌 번호는 수신 거부해둔 장모의 전화번호였습니다. 안 씨는 무너졌습니다. 이미 카드도 해지했고 모든 지출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아내 명의로 또 다른 카드가 발급되어 장모가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실수도 아니고 단순한 방치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뻔뻔한 악용이었고 더 이상 가족이라는 말로 포장될 수 없는 일방적인 착취였습니다. 안 씨는 물었습니다. 이 카드 당신 명의로 된 거 맞지? 당신이 장모한테 준 거야? 아내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합니다. 엄마가 잠깐 쓴다고 해서 줬어. 그렇게 큰 돈도 아니잖아. 300만 원 넘게 썼어. 갚을 수 있어? 그제야 아내는 고개를 돌려 말합니다. 몰랐어. 그렇게까지 쓸 줄은. 근데 이제 와서 나한테 그런다고 무슨 소용 있어. 그 말은 안 씨의 마지막 신뢰를 부숴버리는 결정타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 이제 입에 담지 마. 적어도 난 그런 사람들한텐 안 써. 그날 밤 안 씨는 거실 바닥에 앉아 작은 이불 위에 잠든 아이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손으로 살짝 이마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자. 그리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브라우저에 이혼 상담, 양육권, 재산 분할이라는 단어를 타이핑하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가족이니까 이해해야지. 하지만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안 씨와 아이가 행복해지는 결정을 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감동이 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